미국이 먼저 인도를 달려갔고 러시아도 인도를 달려갔고 중국이나 인도에다가 자꾸 뭘 선물을 주려고 하고요. 인도라는 곳이 세계의 모든 생산기지 벌써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로 옮겨요? 그럼 인도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 두 개가 연달아 터진 거죠. 또 이렇게 식당에 왔네. 네,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편을 한번 식당에서 해보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괜찮았어요. 나도 봤어. 15만 명 가까이 네, 온 거야. 지금 현재 16만 명이 보셨습니다. 세상에 다들 어디서 온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러시아 얘기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 나라가 어디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온 나라가 인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인도 음식점에. 아, 그래서 인도 음식점을. 예, 약간 분위기가 약간 샤랄라합니다. 약간 그렇네. 신비스럽고 인도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가, 아니,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코로나 지나고 올해 엄청 경제 안 좋잖아. 네. 그럼 올해 이렇게 경제 안 좋은 걸 언젠가 누군가의 힘으로 다시 경제 선순환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중국? 아, 지금 중국도 힘들잖아요. 힘들어. 네. 미국? 일단 자기가 먼저 살겠대. 예.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서 인도군요. 빙고. 그런데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해 있었어. 5등이 원래 어느 나라냐면 영국이었거든. 세계 경제 규모 순위 1등부터 쭉 하면 5등이 영국이었는데 그걸 제꼈어. 아, 인도가 이제 세계 5위의 경제 국가가 됐군요. 그렇지. GDP 규모로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인도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마치 이것도 공교로워. 지금 영국 총리 이름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이야. 잠깐만, 이름 자체가 영국 사람이 아닌데요? 어디 계겠어? 설마 인도계? 인도계야. 잠깐만. 바로 이게 인도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 두 개가 연달아 터진 거지. 자신들을 점령했던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가 올라갔고, 그리고 자신들의 점령지의 총리가 인도계가 들어간 거야. 그만큼 인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야. 인도가 벌써 세계에서 5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는 건 앞으로 인도에 수출할 게 많다는 얘기겠지. 시장 규모가 크잖아. 그렇습니까? 인도 GDP 전체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야.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 50% 가까이 됐어. 그러니 완전히 내수 소비가 이렇게 70%, 그것도 민간 소비야. 이렇게 소비가 큰 나라는 드물어. 혹시 인도 인구가 대충 얼마인가요? 14억이 넘었지. 이것도 중요해. 올해 기준으로 인구가 중국을 능가해서 세계 1등 인구 대국이 된 게 인도야. 오, 냄새가? 아, 이것도 조회수가 많이 터져야 JTBC에서도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 영상을 만든 수익이 이 인도 음식점에서 먹은 주문한 가격보다 인구 1등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팩트는 좀 달라. 진작 인구 1등은 인도였어. 이게 인구 경제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 중국이 예전부터 우리는 전 세계 제일 많은 인구 대국, 이 프레임을 갖고 싶은 거야. 왜? 투자해라. 중국에 들어와라. 중국 없이 니네 장사 못해.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인구 숫자를 약간 블러핑. 펌핑. 근데 인도는 어떠냐? 인도의 인구 센서스 조사 방식이 중국과 좀 다른데, 어떤 애가 있어. 넌 아버지 어머님이 누구니?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하면 일단 빼. 왜요? 나도 왜? 몰라. 왜 그걸? 나도 몰라. 그럼 양친이 있는 사람만 카운팅을 해요? 돌아가셨어도 누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넣어주는 거야. 또 저기 시골에 아주 낙후된 동네는 사실 등록 안 하는 또 가정도 많거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벌써부터 인도가 인구 대국 1등일 거다라는 게 중론이었어, 학계에서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도 바뀌었으니 진짜 인도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이제 좀 약간 점핑을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실을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인도 사람들이야. 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매력적인 시장이 된 거야? 야, 이제 우리한테 장사하려고 여기저기 달려오겠네? 좋아. 그럼 뭐 하겠어? 우리 인도에게 휴대폰 팔고 싶어? TV 팔고 싶어? 그럼 공장을 인도에다 지어.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그리고 인도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야 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반드시 고용돼야 돼. 이런 허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벌써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어디서 만든지 알잖아. 폭스콘. 그렇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 어디로 온다? 인도로.
옮겨요. 그런 논의를 지금 뭐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저울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결국 인도를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게 중론이야. 아마 인도라는 곳이 이제 세계의 모든 생산기지, 제조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점점 탈바꿈 됐어.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독립하고 나서 우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길을 걸었어. 우리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본의 아니게 특정 진영에 편제됐어.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됐는데 인도는 우리는 독립했는데 또 어디 들러붙기 싫어. 우린 제3의 길을 갈래. 이걸 계속 걸어온 거야. 약간 스위스? 중립국 느낌. 그런 거죠. 제3의 길을 걷는 많은 국가들 천명해서 우리들끼리 새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게 건국 이래 지금까지의 기조야. 이 기조가 쭉 유지됐던 게 인도인데, 그런데 드디어 그동안에는 찻잔 속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힘이 크진 않았는데 점점 경제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드디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싫다, 그 다음에 중국도 싫다, 요즘은 이런 제3세계 진영들의 수장 역할을 해가고 있고, 특히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국이 먼저 인도를 달려갔고 러시아도 인도를 달려갔고 이런 상황이거든. 러시아가 갑자기 여기저기 원유랑 천연가스 수출하는 게 막혔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장사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러시아가 손들었어. 저희 싸게 팔게요. 누가 사주세요 했더니 인도가 가져와. 우리가 그렇게 싸면 살게 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급격히 늘렸어. 그랬더니 미국이 달려온 거지.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어떡해? 야, 우리 지금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싸! 아, 진짜. 너희도 싸게 팔던가 그럼. 야, 싸!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인도에게 좀 더 우호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인도에다가 자꾸 뭘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인도가 이런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면서 다 자신들에게 등졌을 때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걸 이해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거야. 특히 이 과정에서 인도는 끝까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진영에 편제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인도의 화폐가 루피인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무서운 걸 도모하고 있어. 이 루피를 기축통화처럼 해보려고 해. 미국의 달러처럼. 중간에 달러가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여러 불편함이 생긴 거야. 특히 뭐가 불편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달러가 엄청난 강달러가 됐잖아.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뭐야, 아니 달러를 바꿔서 다시 뭘 거래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경제가 불안전하면 이 달러 가치가 워낙 급등락하다 보니까 거래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추진하기로 결정했냐면, 야, 달러 빼고 루피로 결제하자고 해. 어차피 우리랑 자주 거래하는 것도 아니야. 우린 전 세계 5등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한테 물건 더 팔겠다며. 루피 나중에 여기 싸놨다가 또 지네들이 루피로 사가야 될 것도 많고 결제해줘야 될 것도 많잖아. 거기 근로자들 인건비 줘야 되니까 쟁여놓으라고 그래. 이걸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러시아도 석유 대금을 루피로 결제하는 거에서 잠정 합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야.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쪽 동네도 어떤 상황이냐면 인도에서 약도 사가지, 그 다음에 뭐 생필품 사가지, 공산품 사가지, 싼 걸 또 많이 사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이 석유판 금액과 물건 사오는 금액을 봤더니 석유판 금액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돈이 남을 거 아니야. 그 남은 돈은 그냥 인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갔다가 우리가 물건으로 결제할게. 기축통화. 뭐 달러 중간에 끼지 맙시다.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인도의 루피가 점점 더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런 기조는 뭘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인도라는 나라는 그냥 중국 밑에 붙어보고 싶다, 미국 밑에 붙어보고 싶다, 러시아 밑에 붙어보고 싶다라는 나라가 아니야. 단독. 야망 있는 나라야. 인도 주변에 있는 뭐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나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되게 어렵다고 하는 나라들이 좀 많은데, 그럼 그 나라들은 오히려 또 약간 인도를 믿고 좀 가는 그런 나라도 좀 있겠네요, 지금. 원래 국경을 접한 나라들은 다 사이가 안 좋잖아. 원래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이 서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요 근처에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을 많이 겪었어. 파키스탄 엄청난 수재 겪었지.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총리, 대통령까지 줄줄이 낙마해가지고 부정부패 다 걸리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 생겼지. 방글라데시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인도가 이쪽 지역에 맏형 역할을 해가면서
더 큰 국제적인 자신들의 위상을 올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꿈이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게 그 동네는 인구수가 다 이거야. 파키스탄 세계 10등 안에 드는 인구고 방글라데시도 다 억이야. 그러다 보니 이쪽 동네에서 종주국 역할을 한다는 건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3명은 그 동네 살고 3명 중에 1명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힘을 갖게 돼.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인구 많은 나라들이 또 공교롭게도 그 인도 주변에 몰려 있군요. 맞아. 그래서 인도가 최근 이들 그동안 관계가 요원했거나 적대적인 관계까지 있었던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을 하면서 원조해주고 도와주면서 자, 우리 좀 잘 지내보자. 그래도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이웃사촌 아니니 서로 싸워서 좋을 거 있겠어? 라는 그런 노선을 걷고 있어요, 이건. 음식이 좀 입에 좀 맞으시나요? 너무 맛있어. 역시. 아니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여태 이게 되게 그 인도가 지금 엄청 거대하고 되게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아가지고 무조건 성장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지. 인도만이 갖는 그런 어떤 강점? 왜 인도가 이렇게 강해진 거죠?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었던 나라야. 본인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살아봤잖아. 그랬더니 과학기술이 밀렸더니만 이렇게 식민지로 전락하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꼈어. 아무래도 그 영국이 좀 그 어떤 기술 개발 산업혁명이 있었던 나라니까 또 그걸 빨리 인도가 캐치를 했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가 제조 강국이었던 나라인지를 모르더라고. 제조 강국이요? 인도가요? 18세기의 인도는 무굴 제국이라는 곳이었어. 그 무굴 제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했어.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전 세계 양강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꼽잖아. 18세기는 청나라하고 무굴 제국이었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잔챙이라고 본 거지. 청나라 황제가 뭐 영국이 뭐 배 몇 척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웃기고 앉았냈다고 완전 폭망하고, 무굴도 마찬가지야. 원래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제일 발달하고 물건 제일 잘 만드는 나라들은 전부 아시아에 있었어. 18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산업혁명, 과학혁명으로 한 번에 역전이 된 거야.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던 인도가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 개발 등한시하고 잠시 한눈 파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시 과학기술에 매진해 라고 하면서 초창기 인도 모든 지도자들이 다시는 어딘가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으리 하면서 과학기술에 천명한 거야. 그때 네루 총리가 미국의 제일 좋은 과학기술 육성하기 위한 대학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MIT. 자, 그래서 MIT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MIT 같은 대학을 만들자 해서 대학을 만들었어. 그게 인도의 MIT라고 해서 IIT야. 거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인도가 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IIT 대학은 뭐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 세계 공과대학 순위에서는 5등 안에 들어. 그 정도로 인도가 무굴 시대 이후부터 정말 그 기술을 개발하려는 거에 되게 목숨을 걸었다는 목숨을 얘기죠. 걸었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인도는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주로 들어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가 다 달라. 우리나라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어디로 가냐? 의대, 약대. 그래. 그런데 인도는 어디냐면 전국 1등부터 전국 뭐 1500등까지가 IIT 공과대학 정원이 된다라고 하면 다 글로 가. 공과대학을 가는 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꿈과 희망을 모두 실현하기 때문이야.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인가요? 빙고야. 의대, 법대 뭐 이런 거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아. 왠지 설명을 해줄게. 어느 나라든 의대와 법대는 그 나라 로컬에서 활동하지. 그러면 인도에서 내가 의사 면허 땄어. 미국 가서 의사할 거야? 한국 가서 의사할 거야? 인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인도 의사가 받는 페이의 수준은 인도의 국민소득에서 조금 더 받겠지. 변호사도 마찬가지지. 인도 변호사가 여기 와서 뭐 할 거냐? 인도법을 잘 그렇지. 그러니까 인도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도 인도 국민소득에 준해서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인도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IIT를 나왔어.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할까? 구글, MS, 삼성, LG, 뭐 그 다음에 저쪽 뭐 어도비 뭐 이런 데들 취업한다고? 네네네. 그러면 받는 돈을 인도 급여에 맞춰줄까? 달러로 받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이 우리 집에 IIT 출신 공과생 하나 나왔다 하면 팔자 고치는 거야.
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난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가 인도 계열이신 것 같던데. 그뿐이 아니야. 구글 대표 인도계, 어도비 대표 인도계. 아 그분 그쪽 다 인도야.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농담이 있어.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각계 각 나라에서 모였다. 전체 CEO들 중에서 3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야. 정말 엔지니어,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정말 그 약간 고학력 엔지니어의 비율은 인도 사람이 굉장히 높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각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 경제학과 교수, 약간 수학 가지고 놀아야 되는 그 학과들의 교수들은 최근엔 인도 사람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수학 얘기하셨는데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합니까? 엄청 잘해. 왜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공대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 집을 일으킨다. 공대의 기본 수학.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두 인도의 대학 입시 제도도 이따 나중에 얘기 좀 해줄 텐데 거기는 우리 옛날 학력고사때랑 똑같아. 시험 봐서 1등부터 저기 1억 등까지 딱 집계해서 너 1등 골라. 2등 골라 이 수준이야. 바로 그렇게 순위가 그렇게 매겨지다 보니까 걔네는 공부만 해. 학기적성으로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없어. 가족들 전체가 애 하나 IIT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걔 학원비 때문에 일하러 가는데 누나는 어차피 인도는 아직 성평등이 잘 안 됐거든. 누나는 어차피 좋은 일자리 못 구해. 그러니 애 공부하는지 감시해. 그래서 학원 밖에 앉아서 애 혹시 몰래 나오는지 나오면 너 안 들어가? 이렇게 하고 애 옆에 공부할 때 옆에 앉아 있어. 그러다가 졸잖아? 그럼 뒤통수 때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무조건 IIT에 보내려고 요즘 이렇게 혈안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수학적인 머리가 어마어마해. 내가 놀란 거 내가 너한테 오늘 내가 자꾸 너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96 곱하기 93 얼마? 그런데 인도의 6살짜리는 다 알아. 100단까지 해요. 99단을 99까지가 아니야. 99단이 아니야. 1 곱하기 99, 2 곱하기 99 그런 것도 다 외워. 외운다기보단 연산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만큼 수학적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원래 10진법 안 써. 유치 찬란해서 16진법, 32진법 이렇게 해. 그래서 32진법? 이게 그런 이유가 있어. 수를 셀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진법을 쓰는 거잖아.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수를 마디로 세.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다 보니까 16진법, 32진법을 쓰게 되는 거야. 아 16개 30.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다? 16진법과 32진법은 2진법의 확장판이잖아. 2진법이 무슨 언어야? 디지털 언어잖아. 그래서 이 IT적인 어떤 이런 것도 이런 역사적 문맥까지 다 설명해서 쟤는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많아. 실제로 역사를 보면 0의 숫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도 뭐 중국은 맨날 지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0은 인도가 처음 발명한 게 맞아. 아무것도 없는 개념 그리고 0을 붙여서 단위를 올리는 개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건 인도가 최초가 맞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수학적인 수리적인 DNA는 어마어마해. 특히 그러면 이제 전국의 모든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의대 다 가고 그다음 뭐 공대 좀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 제일 필요한 공과대학에 전부 다 진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우수한 사람들이 공대로 많이 오니 기술 발달과 과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토양이 좋은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또 있어. 전 세계 인도 공과대학이 제일 좋다는 걸 다 알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혁신 기업들 구글, MS, 삼성,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모두 IIT에 인재 한두 명이라도 데려오려고 거기 가서 잡 리크루팅을 하러 달려가.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IIT 이 대학은 행정난이 생긴 거야. 자꾸 기업들이 와서 애들을 빼가려고 귀찮게 보는 거야. 그래서 IIT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우리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전 세계 탑 티어의 회사들을 인도 내부의 IIT 애들과 여러 가지 그 평가 프로세스로 TO를 정했어. 첫날 잡 리크루팅을 열었을 때 첫날 우리 IIT 애들을 만날 수 있는 회사들, 둘째 날 만날 수 있는 회사들, 셋째 날 회사들 나눈 거야. 첫날 마지막 순번에 우리나라 회사 하나가 꼈어. 삼성 정도. 그래서 그쪽 회사는 또 난리가 났지. 이야, 우리가 첫날 들어갔다. 이 정도다? 첫날 뭐 구글, MS 뭐 이런 수준인데 거기에 들어간 거야. 나머지 날짜들은 두 번째 날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날 걔네들을 설득해서 입사 허락을 걔네들에게 너 우리 회사 좀 와줄래? 우리가 이 정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할 거야 해서 걔한테 사인 받지 못하면 두 번째 날은 기회가 없어. 얼마나 고자세인지 알겠지. 학생들이 고자세인 리크루팅은 정말 그렇지. 대부분의 학교는 구글 같은데 와서 제발 부스 하나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데 여긴 반대야. 첫날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야. 과학기술에 매진하도록 국가 전반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냈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국가가 그런 과학에 집중하고 매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일찍부터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거 먹고. 아니 잠깐만, 지난번에 인도 식점에서 그렇게 맛있게 난과 커리를 드시고서 다 얘기를 못했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가셨어요. 어. 왜 그렇게 인도가 훌륭하고 그리고 유망한 나라인데 뭐 여태까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잘 안 듣는가를 얘기하던 찰나에 그건 다음 시간에 라고 손가락질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인도가 잘 안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노선을 좀 다른 노선을 그려왔던 거야. 지난 20세기에 가장 부강해진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산진영 바로 바깥에 있는 자유진영 국가들이 크게 경제적으로 부상해졌어. 그게 이유가 있는데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자신의 진영들을 더 확산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상대 진영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 진영 바로 인접한 국가가 자본주의의 꽃을 만개했을 때 가장 좋지. 그러면 일단 공산주의 국가들이 옆에 나라를 봤는데 야 쟤네는 따뜻하고 풍요롭고 배부르다. 당연히 자신들의 진영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좀 더 나가면 공산 진영이 확산하고 싶어도 확산할 수 없는 요인이 되겠지. 바로 그것 때문에 지난 20세기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 나라들을 중점 지원했는데, 바로 유럽에서는 공산 진영 바로 바깥 옆에 있는 서독,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바로 밑에 있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근처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자신들의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껴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물건도 사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뭐 공부도 시켜주고 인재들을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급부상시키게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서아시아에선? 적용하지 않았지. 인도는 처음부터 유엔에서 투표할 때도 난 생각이 달라. 난 소련도 미국도 싫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이런 큰 판에 끼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내부적인 전략에서도 약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긴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두 가지 경제 발전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거든. 하나는 수입 대체 모델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이렇게 서구 열강에 식민지가 됐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서구 열강에서 만들어준 그 공산품이나 좋은 물건들을 결국 수입해서 의존해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재료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을 해주면 그 나라에서 좋은 옷을 만들거나 좋은 뭐 가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줘야지만 우리가 생활이 되니, 이게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안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당초 독립하기 전에 본인들이 주로 수입에 의존해서 썼던 물건들을 하나씩 본인들이 이제 직접 만들자, 이거를 선택한 노선들이 있어. 대표적인 수장이 바로 인도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수입 대체를 한 거고, 수출을 먼저 하자라는 수출 지향 경제 발전을 선택한 나라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죠. 수입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어. 그런데 수출 지향을 선택했던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한 거야. 근데 인도는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대륙이 국제사회에 대비하지 못하고 은둔 강자로 남아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창기 대외지향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을 추구했던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지. 수입 대체 전략은 어떤 거냐면, 일단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외국 제품 들어오는 걸 막아줬잖아. 야 여기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 대충 해야 진짜로. 그래서 품질이 급격히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막는다고 막아줘? 국제교육이?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이 옷 사왔는데 세상에 이 옷은 질이 너무 좋은 거야.
다음번에 또 가실 때 저 하나 더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 외국 제품들이 인도 시장에 조금씩 다시 들어오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뭐 원래 뜻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장기 집권하고 있는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치에 밝은 사람이야. 이 사람의 정치적 기반이 구자라트라는 지방인데, 인도는 원래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많아. 근데 이 구자라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토양이 비옥한 지역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내놓으라 한 상인들은 전부 구자라티 출신들인 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농사 지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교역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장사를 하고 교역을 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에 특화됐던 동네야. 그런 동네에서 정치적 기반을 쌓아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돈의 흐름, 비즈니스 이런 거에 이치가 밝아진 거지.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인도의 정권을 잡고 난 뒤부터는 훨씬 비즈니스 하기에 쾌적한 국가로 바뀌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는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아니야. 이 언어만 보더라도 인도가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1956년도에 인도의 공식 언어, 그러니까 공용어라고 부르지, 공식 언어로 포함된 게 18개. 그 뒤에 계속 인도에 더 여러 토착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또 우리 언어도 공용어로 포함시켜 다오 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공용어가 또 늘었어. 그래서 이제 20개가 넘어. 그러면 원래 인도의 언어는 몇 개인데 이 중에 20개 정도만 공용어로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 이게 1991년도 조사한 결과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봤더니 인도의 언어가 191개가 있어. 그러다 보니 이게 한 나라라고 우리가 중국처럼 치부하면 안 돼. 그리고 인도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민주주의가 정말 강한 나라들이야. 인도는 투표를 하는데 선거가 한 달이야. 모든 투표를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 달 걸려. 근데 IT 강국이다 보니 이걸 집계해서 딱 발표하는데 한 이틀 맥스. 그렇게 민주화가 발달되고 하나의 얘네들한테는 선거가 일종의 축제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상상을 불허해. 그러니까 서로 세법, 상법 다 달라. 특정 주에 가보면 선거로 다수당이 된 정당이 공산당이 있어. 인도엔 여러 사원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 사원 벽에 나도 이걸 직접 보고 충격 먹었는데, 김정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야. 자신들과 똑같은 공산당의 그 총재 같은, 총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라는 거야.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저 양반 포스터가 여기 왜 있냐? 혹시 국빈 방문을 할 계획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가 커뮤니스트, 공산당의 영어로 커뮤니스트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지자체인데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하나의 기념처럼, 이벤트처럼 붙여놓은 거다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자,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는 공산당이 다수당이 될 만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 성향이 다 다르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해외에서 인도에 비즈니스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는 거지. 바로 이렇게 지역마다 세법과 상법과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관련 법규가 다 다르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의 우선순위를 받기가 어려웠던 거지. 투자 안 됐는데 어디서 고용 창출되고 어디서 좋은 회사들 들어가겠어. 그리고 일단 투자는 타이밍이잖아요. 뭐 거기서 뭐 10년간 협의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쉽지 않죠. 지금 그 모다 총리? 라고 하시는 분이 그럼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있나요? 세법을 전부 일치시켰어. 그리고 일단 세법 일치시키면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도 입장에선, 인도 지방정부 입장에선 전횡을 발휘한 건데, 일단 내가 다 돈 걷어서 줄게 한 거야. 내가 중앙에서 세제 일치시켜서 거둔 다음에 줄게, 걱정하지 마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년씩,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 범위가 자꾸 확산될 거 아니니?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직 100%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연도별로 확장시킬 거 아니야. 범위도 늘리고 적용 대상도 늘리고 그렇게 해가는데 별 무리 없이, 저항 없이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너무 높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될리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인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있는 이유가 또 있나요?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인도에는 전부 IT 분야 또는 공대를 가려고 한다고 얘기했었지? 그 공대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그 임금 차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 맞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인도의 우수한 애들은 인도 내부에 있다 없다? 있다가 나간다. 나간다지. 인도의 최우량한 브레인들은 인도 내부에 없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가끔 우리는 IT 회사를 계속 육성해야 되니, IT 분야를 육성해야 되니 인도에 가서 연구소 차려야겠다, 인도에서 법인 차려야겠다라고 하면 제일 하수지. 인도의 제일 우수한 애들은 어디 간다고? 해외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인도에서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혹시 뭐 약간 그렇게 인도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달라가지고 뭔가 조금 뭐 좀 이슈가 되거나 좀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인도 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상해하시기도 하는데, 내가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아주 친했던 인도 친구들이 2명 있었어. 그 친구들한테 친하니까 야 니네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 했는데 지들도 웃더라고. 아, 인정했어요? 뭐죠? 뭐냐면 인도 국민들은 사기를 많이 쳐. 저는 한국인으로서 인도에 비즈니스 하시려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아주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발주해놨고 이미 지금 공장에서 가동 중이다, 아니면 우리가 원자재 다 사놨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야. 아니면 원래 우리가 이 물건은 얼마 이하로는 판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뭐 진행을 하잖아. 그러다가 보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서류 들이밀면서 야 너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린 걸리면 멋쩍어 하잖아. 근데 인도는 어떠냐? 씨 웃으면서 알았어? 진짜 웃으면서 그러면 알았으니까 다시 얘기하자, 사실 그건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해. 그래서 내가 대학원 시절 때 인도 친구 2명에게 얘기했어. 이거는 진짜 나중에 법적으로 시시비비에 가려질 수도 있고 나머지 협력사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걔네들 하는 말이, 내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걔가 알아봐야지. 그것도 제대로 걔 안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걔네 잘못이지 이게 왜 내 잘못이냐는 거야. 이게 또 일부 일리가 있어. 정말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요즘에 인도 많이 진출하고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하지. 그거는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인도를 일단 생산 거점 기지로 한번 쓸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게 일부 있고, 대부분은 인도에 물건을 팔려고 가는 거야. 근데 인도가 그 많은 인구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캐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럼 인도는 자연스럽게 뭘 요구하겠니? 우리한테 장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 공장 지어서 여기서 물건 생산해. 그러면 사줄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다 물건 팔고 싶어서 가는 거가 제일 커. 앞으로도 인도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중국의 한 100배는 있는 것 같아. 중국은 무조건 친해지기만 할 수가 없는 국가고, 그렇다고 무조건 또 멀리할 수도 없는 국가인데, 인도는 특이하게 인도랑 친해지든 친해지든 않던 미국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쟤는 내 말 안 듣는 애야. 그래서 인도랑 관계 잘 터야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사실 외교적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아. 저희도 어떻게 인도 촬영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형이 한번 가거든. 언제요?
아, 이 올해 가. 올해 촬영 잡힌 게 벌써 한 5개국 되거든. 저는요. 우리 저기 이 JTBC 사장님 이거 보시니? 사장님,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텝만 갈게요. 스텝만 좀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인도는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니까 또 인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아직 100분의 1도 안 했어. 와.